해밍웨이 단편선 가지 못할 길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정영목 옮김 공격 부대는 들판을 건너갔다. 움푹 꺼진 도로와 농가 몇 채에서 기관총을 쏘아대는 바람에 지체했으나 시가지에서는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강둑까지 이르렀다. 니콜러스 애덤스는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노면이 너무 심하게 망가진 곳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기도 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위치를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다. 죽은 자들은 들판에 높이 자란 풀이나 길가에 혼자 누워 있거나 여럿이 엉켜 있었다. 호주머니는 밖으로 뒤집어지고 시체 위에는 파리가 날아다녔으며 각각의 시체 또는 한 무리의 시체 주위에는 종이가 흩어져 있었다. 길가의 풀과 곡식에 또 길 위 여기저기에 많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우선 상황이 괜찮았을 때 설치했을 야전 취사장, 그리고 수많은 송아지 가죽 잡낭, 막대 수류탄, 철모, 소총. 소총은 가끔 개머리판이 위로 올라오고 총검이 흙에 박힌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에 총검이 땅을 상당히 깊게 파고들었다. 막대 수류탄, 철모, 소총, 참호파는 연장, 탄약상자, 조명탄용, 권총과 주에 흩어진 조명탄, 구급상자, 가스마스크, 빈 가스마스크 통, 탄피 무더기 속 산발이 위에 쭈그린 기관총, 탄약상자에서는 벨트식 탄창이 튀어나와 있고 냉각용 캔은 물이 말라버린 채 모로 누워 있었으며 노릿의 뭉치는 사라졌고 죽은 사수들은 기묘한 자세였으며 그들 주위의 풀에는 어김없이 종이가 흩어져 있었다. 미사 기도서들이 있었고 마치 대학 영감에 들어가는 풋볼팀 사진처럼 건장한 모습으로 명랑하게 줄지어 서 있는 기관총 부대를 찍은 그림 엽서집도 있었다. 이제 그들은 풀 위에 몸을 구부린 채 퉁퉁 부어 있었다. 오스트리아 군복을 입은 군인이 침대 위로 여자를 들어 눕히는 선전용 그림 엽서도 있었다. 인물들은 인상주의적 화풍으로 그려져 있었다. 아주 매력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여자의 입을 막으려고 치마를 머리 위로 걷어 올리고 가끔 전우가 머리맡에 앉아있는 실제 강간과는 아무런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다. 공격 직전에 뿌려진 것이 분명한 이런 자극적인 우편 엽서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외설적인 사진이 담긴 그림 엽서들과 함께 흩어져 있었다. 또 마을 사진사가 찍은 마을 처녀의 작은 사진, 이따금 아이들 사진, 그리고 편지가 있었다. 죽은 자들 주위에는 늘 종이가 많았는데 이 공격이 남긴 자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은 새로 죽은 자들이었으며 누구도 이들의 호주머니 외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닉은 아군 전사자 또는 그가 여전히 아군 전사자라고 생각하는 시체가 놀랍도록 적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의 코트 역시 펼쳐져 있었고 그들의 호주머니도 뒤집어져 있었다. 그들도 그들의 자세로 공격의 방식과 기술을 보여주었다. 더운 날씨 때문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들의 몸이 똑같이 부풀어 올랐다. 움푹 꺼진 도로를 최후 저지선으로 삼아 시가지를 방어한 것이 분명했지만 시가지 안으로 후퇴한 오스트리아군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거리에는 시체가 세 구밖에 없었고 이들은 달아나다 죽은 것으로 보였다. 시가지의 집들은 폭격으로 부서져 거리에는 떨어져 나온 벽토와 모르타르가 많았다. 또 부서진 들보, 부서진 타일이 있었고 구멍도 많았는데 그 일부는 겨자탄 때문에 테두리가 노랬다. 포탄, 파편도 많았고 잡석 더미 안에는 유산탄도 있었다. 시가지에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닉 애덤스는 포르나치를 떠나온 이후로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다. 물론 녹색잎이 무성하게 자란 시골길을 따라오다가 길 왼쪽에서 뽕나무 잎들의 장막 밑에 감추어진 포들을 보기는 했다. 그는 해가
금속을 때려대는 곳에서 잎들 위로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았다. 이제 그는 내처 시가지를 통과하다가 그곳의 인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강둑 아래 낮은 길로 나왔다. 시가지가 끝나는 곳에 길이 아래로 경사를 그리는 헐벗은 넓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평온하게 뻗은 강과 반대편 두 개의 낮은 곡선과 오스트리아군이 파놓은 햇볕에 구워져 흰색이 된 진흙을 볼 수 있었다. 지난번에 본 이후로 풀이 아주 무성해지고 녹음이 짙어지기는 했지만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다고 해서 이 하류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대대는 왼쪽 강둑을 따라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강둑 상단에 구덩이가 잇따라 파여 있고 몇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 닉은 그곳에 기관총들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탄이 거리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옆면에 구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고 있었다. 수화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계속 걸었다. 진흙 두 개 구비를 돌았을 때 턱수염이 점점이 바뀌고 눈이 새빨간 데다 눈 주위에도 붉은 태를 두른 젊은 소위가 권총을 겨누었다. 누구냐? 닉은 신분을 밝혔다.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 닉은 사진과 신분과 제3군 인장이 찍혀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소위가 신분증을 손에 쥐었다. 이건 내가 갖고 있겠다. 그건 안 되지. 닉이 말했다. 신분증을 돌려주고 총은 치우쇼. 거기 권총집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냐? 신분증에 나와 있잖아. 신분증이 가짜라면 그 신분증 일이 돼.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닉이 쾌활하게 말했다. 나를 중대장한테 데려다 주쇼. 대대본부로 보내겠다. 좋지. 닉이 말했다. 파라비치니 대위 아쇼? 작은 콧수염을 기르고 키가 크고 건축가이고 영어를 하는 사람. 대위님을 아나? 약간. 대위님이 어느 중대를 지휘하지? 이중대. 지금은 대대를 지휘하고 계신다. 잘 됐군. 닉이 말했다. 그는 파라가 괜찮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어서 대대로 갑시다. 닉이 시가지 끝을 떠날 때 유산탄 세 발이 어느 박살난 주택의 오른쪽 위에서 터졌고 그때 이후로는 폭격이 없었다. 그러나 이 장교의 얼굴은 마치 폭격 한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팽팽한 긴장이 있었고 목소리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의 권총 때문에 닉은 신경이 곤두섰다. 그것 좀 치우쇼. 그가 말했다. 소위하고 적들 사이에는 커다란 강 하나가 흐르고 있잖소. 내가 스파이라고 생각되면 바로 너를 쏴버릴 거다. 소위가 말했다. 자, 닉이 말했다. 대대로 가자니까. 이 장교 때문에 닉은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그 어느 때보다 여위고 그 어느 때보다 영국인처럼 보이는 소령 대리 파라비치니 대위는 닉이 경례를 하자 대대본부로 사용하는 참호의 탁자 위에서 일어났다. 그가 말했다. 미처 몰랐는걸? 그 군복 입고 뭐하고 있는 건가? 나한테 이걸 입히더라고요. 만나서 정말 반갑네, 니콜로. 그러게요. 건강해 보이시는군요. 쇼는 어땠어요? 아주 멋진 공격을 했지. 정말이야. 아주 멋진 공격이었어. 내가 보여주지. 보게. 그는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도로 보여주었다. 포르나치에서 오는 길입니다. 닉이 말했다. 공격이 어땠는지 볼 수 있었지요. 아주 훌륭했어요. 특별했지. 정말 특별했어. 지금 연대 소속인가? 아니요. 돌아다니면서 적에게 이 군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나 봅니다. 희한하군. 적이 미군 군복을 입은 사람을 한 명 보면 다른 미군들도 곧 온다고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요, 뭐. 하지만 적이 이게 미군 군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대위님이 적에게 알려줘야겠지요. 아, 그렇군. 알겠어. 내가 자네를 적한테 선보일 상병을 하나 딸려 보낼 테니까 가서 전선 시찰을 하도록 해. 연병할 정치인처럼 말이지요. 닉이 말했다. 민간인 복장이면 훨씬 위험 있어 보일 텐데 민간인 복장이 정말 위험 있는 거라고. 홈버그를 쓰고 말이지요. 닉이 말했다. 아니면 모피로 만든 페도라 중절모를 쓰거나 호주머니에는 담배니 그림 엽선이 하는 것들을 잔뜩 넣어 와야겠군요. 닉이 말했다. 초콜릿이 가득 든 작은 잡낭도 하나 걸치고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그걸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담배도 그림엽서도 없고 초콜릿도 주지 않던데요. 그래도 그냥 순회를 하라더라고요. 자네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대에 큰 격려가 될 게 틀림없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닉이 말했다. 이미 이 상태로도 기분이 더럽거든요. 원칙대로라면 제가 브랜디 한 병을 가져왔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원칙대로라면이야. 파라가 처음으로 누울해진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야, 그라파. 좀 마시겠나? 고맙지만 됐습니다. 닉이 말했다. 에테르는 전혀 안 들었는데 그래도 그 맛이 나요. 닉은 갑자기 완전하게 기억해냈다. 있잖아, 군용 트럭을 타고 돌아오다가 자네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네가 취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니까. 공격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요. 닉이 말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해. 파라가 말했다. 첫 번째 쇼 때, 맨 처음 쇼 때는 마셨지. 하지만 외려 안절부절 못하게 되던걸. 그러다 무시무시하게 목이 말랐지. 대위님한테는 술이 필요 없지요. 자네는 공격 때 나보다 훨씬 용감해. 아닙니다. 닉이 말했다. 내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술 냄새를 풍기는 쪽을 택하는 거지요. 나는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자네가 술 취한 건 본 적이 없는데. 없다고요? 닉이 말했다. 한 번도요? 메스트레에서 포르토 그란데까지 달리던 날 밤에 못 봤어요? 내가 자겠다고 하면서 자전거를 담요 삼아 턱 밑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거기는 전선이 아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는 그만하죠. 닉이 말했다. 내가 너무 잘 아는 주제라 더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 잠시 있는 게 좋겠네. 파라비치니가 말했다. 원한다면 낮잠 좀 자도 되고 폭격이 있을 때도 저기 여기는 별로 건드리지 않거든. 아직 너무 더워서 나가기도 좀 그렇고 서둘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자네 정말로 어때? 좋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니 진짜로 어떠냐고. 괜찮아요. 빛 같은 게 없으면 못 잡니다. 지금 문제랄 건 그것뿐이에요. 나는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네. 의사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안다고. 글쎄 의사들은 흡인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미친놈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자네는 최고의 상태로 보이네. 일단 미친놈으로 공인되어버리면 지랄 맞게 귀찮습니다. 닉이 말했다. 아무도 다시는 믿어주지 않거든요. 나 같으면 낮잠을 자겠네 니콜로. 파라비치니가 말했다. 여기는 우리가 알던 그런 대대본부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끌어내주기만 마냥 기다리고 있지. 자네는 지금 이 더위에 밖에 나가면 안 돼. 멍청한 짓이야. 그 침낭을 쓰게. 좀 눕는 게 좋겠군요. 닉이 말했다. 닉은 침낭에 누웠다. 그는 자신이 이런 상태라는데 몹시 실망했고 그것이 파라비치니 대위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에 훨씬 더 실망했다. 이곳은 막 전선에 나왔던 1899년도 훈련병 출신 소대가 공격 직전에 포격이 진행되는 동안 히스테리에 사로잡혔던 참호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때 파라는 그에게 신참들을 한 번에 2명씩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아무 일도 없을 것임을 보여주게 했다. 그 자신도 입술이 달달 떨리지 않도록 턱끈을 꽉 조여매고 있었다. 그곳을 차지한다 해도 계속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연병할 쓸데없는 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 녀석이 소리 지르는 걸 멈추지 않으면 코를 부수어놔. 그럼 달리 생각할 거리가 생길 테니까. 차라리 한 명 쏘는 게 낫겠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질 거야. 코를 부수어버려. 5시 20분으로 당겨졌어. 이제 4분밖에 없어. 저 다른 멍청한 새끼도 코를 부수고 빌어먹을 엉덩이를 걷어차 여기서 내보내. 다 나갈 것 같은가? 안 나가면 2놈을 쏴버리고 다른 놈들은 어떻게든 여기서 몰아내봐. 계속 저놈들 뒤에 붙어 있어. 병장, 앞장서서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가다 보면 뒤에 한 놈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가면서 계속 그놈들을 앞으로 밀어올려.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이야? 좋아, 그거야. 그러다가 손목시계를 보면서 그 조용한 목소리로
그 귀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사보이야 만세! 맨정신으로 돌격했다. 어디서 술을 얻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개골이 함몰된 뒤에는 그의 술을 찾을 수 없었다. 머리 한쪽 가장자리가 완전히 함몰된 상태였다. 그때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 맨정신으로 그 비탈을 올라갔다. 술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 돌격한 유일한 경우였다. 그들이 돌아온 뒤 텔레페리카 역이 불탔다. 그런 것 같았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나흘 뒤에 내려왔고 일부는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올라갔고 우리는 돌아왔고 우리는 내려왔다. 우리는 늘 내려왔다. 가비 델리스가 있었다. 묘하게도 깃털을 꽂고 다녔다. 1년 전에 너는 나를 아기 인형이라고 불렀지. 타다다. 너는 내가 알아둘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지. 타다다. 깃털을 꽂고 깃털을 떼고 위대한 가비. 내 이름도 해리 필서야. 우리는 언덕을 올라갈 때 가팔라지면 택시의 반대편으로 내렸지. 그는 매일 밤 꿈을 꿀 때 그 언덕, 비누 거품처럼 새하얗게 부푼 사크레케르 성당이 있는 언덕을 볼 수 있었다. 가끔 그의 여자가 거기에 있었고 가끔 그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밤이면 강이 평소보다 훨씬 넓어져 고요하게 흘렀고 포살타 밖에는 버드나무에 완전히 둘러싸인 노랗게 칠한 낮은 집과 낮은 마구간이 있었다. 그곳엔 운하가 하나 있었다. 그는 거기에 수도 없이 가보았지만 운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곳엔 매일 밤 그 언덕만큼이나 분명하게 운하가 있었다. 다만 그것을 보는 것이 겁날 뿐이었다. 그 집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의미가 있었고 그는 매일 밤 그 집을 보았다. 그 집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지만 특히 버드나무들 속 운하에 보트가 조용히 놓여 있을 때면 그는 겁을 먹었다. 그러나 강둑은 이 강과 같지 않았다. 강물은 포르토 그란데에서처럼 낮았다. 그곳에서는 적이 소총을 높이 들고 물이 찬 땅을 가로질러 허우적거리며 오는 것이 보였다. 마침내 적은 소총과 함께 물속에 쓰러졌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까? 빌어먹을 장면이 이렇게 뒤죽박죽 뒤섞이지만 않으면 제대로 따라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아주 세세하게 눈여겨보았다. 모든 것을 똑바로 유지하려고 자신이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알려고 하지만 지금처럼 까닭 없이 갑자기 혼란에 빠졌다. 그는 대대본부의 침상에 누워 있었다. 파라가 지휘하는 대대였다. 그리고 그는 연병할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파라는 나가고 없었다. 그는 다시 누웠다. 파리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터 나타났고 그것은 겁나지 않았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함께 떠나버렸을 때를 제외하면 그리고 그들이 똑같은 운전사의 택시를 다시 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대목에서는 그것이 겁났다. 전선에 대해서라면 전혀 겁나지 않았다. 사실 이제 전선에 대한 꿈은 전혀 꾸지도 않았다. 겁이 나서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그 길고 노란 집과 강의 달라진 폭이었다. 이제 그는 여기 강에 돌아와 있었다. 방금 똑같은 시가지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 집은 없었다. 또 강도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그렇다면 그는 매일 밤 어디에 갔던 것이고 무엇이 위험했던 것일까? 왜 집과 긴 마구간과 운하 때문에 폭격 때보다 더 겁을 먹고 땀에 흠뻑 젖어 잠을 깼던 것일까? 그는 일어나 앉았다. 두 다리를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렸다. 오래 뻗고 있으면 다리가 뻣뻣해졌다.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부관, 통신병, 문간의 두 연락병의 눈길을 받아내며 천이 덮인 참호용 철모를 썼다. 초콜릿 그림엽서 담배가 없는 게 아쉽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군복은 입고 있잖아. 소령님은 곧 돌아오실 거요. 부관이 말했다. 이 군대에서 부관은 장교가 아니로군.
이 군복이 딱히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 닉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도 대충 알 수는 있겠지. 곧 이리로 미군 수백만 명이 올 거야. 이리로 미군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부관이 물었다. 아, 그렇고 말고 나보다 2배는 큰 미군들, 건강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밤에는 자고 부상당한 적이 없고 폭발에 날아간 적이 없고 머리가 함몰된 적이 없고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고 뒤에 두고 온 여자한테 충실한 미군. 그 가운데 다수는 매독에 걸린 적도 없지. 훌륭한 녀석들이야. 두고 봐. 그쪽은 이탈리아 사람이오? 부관이 물었다. 아니, 바다 건너에서 왔지. 군복을 봐. 스파놀리니가 만들었는데 딱히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 북미오, 남미오? 북미, 닉이 말했다. 그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진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말을 하는데 하면 어때서? 내가 이탈리아 말을 하는 게 거슬려? 나는 이탈리아 말을 할 권리가 없나? 이탈리아 훈장을 달았는데 그냥 리본과 종이일 뿐이야. 훈장은 나중에 와. 아니면 사람들한테 이걸 주고 가지라고 해. 그럼 갖고 그냥 자리를 뜰 거야. 아니면 내 짐을 들고 사라질걸? 밀라노에 가면 다른 훈장도 살 수 있어. 중요한 건 종이야.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전선에 오래 있다 보면 너도 몇 개 생길 테니까. 나는 에리트레아 전투에 참전한 사람이오. 부관이 뻣뻣하게 말했다. 트리폴리에서 싸웠소. 이렇게 만나다니 굉장한 일이군. 닉은 손을 내밀었다. 틀림없이 힘든 시절이었을 텐데 그 리본을 알아보겠군. 혹시 카르소에 있었나? 나는 막 이 전쟁에 불려나왔소. 내 동기들은 너무 차이가 많았고 한때 나는 징집 연령의 미달이었지. 닉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전쟁에서 빠지는 쪽으로 재편성되었어.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요? 미군 군복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지. 닉이 말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지 않나? 이건 목에 약간 끼지만 곧 이런 군복을 입을 수도 없이 많은 군인들이 풀무치처럼 몰려오는 걸 보게 될 거야. 메뚜기 있잖아. 미국에서 메뚜기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풀무치야. 진짜 메뚜기는 작고 녹색이고 상대적으로 약해. 하지만 이걸 7년마다 돌아오는 풀무치나 독특하고 지속적인 소리를 내는 매미하고 혼동하면 안 돼. 지금 당장은 그 소리가 기억나지 않는군.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 거의 소리까지 들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실례지만 여기서 대화를 좀 중단해도 될까? 가서 소령님을 찾아봐. 부관이 한 연락병에게 말했다. 이제 보니 부상을 당했군요. 그가 닉에게 말했다. 여러 곳에 닉이 말했다. 흉터에 관심이 있으면 아주 재미있는 걸 몇 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나는 메뚜기 이야기를 하고 싶군.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라고 부르는 거 말이야. 실제로는 풀무치인 거. 이 곤충은 한테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 너도 흥미가 있을지 몰라. 내가 말하는 동안 군복을 봐도 돼. 부관이 2번째 연락병에게 손짓을 하자 그도 밖으로 나갔다. 군복을 잘 봐. 있잖아. 스파눌리니가 만든 거야. 너도 보는 게 좋겠어. 닉이 통신병에게 말했다. 나는 사실 계급이 없거든. 우리는 미국 영사 밑에서 일해. 이건 내가 봐도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원한다면 뚫어져라 봐도 돼. 내가 미국 풀무치 이야기를 해주지. 우리는 보통 중간 갈색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어. 물에서 가장 잘 버티고 물고기들이 그놈을 좋아하거든. 날아다닐 수 있는 큰 놈들은 방울뱅이 방울을 흔들 때 내는 소리하고 약간 비슷한 소리를 내. 아주 메마른 소리지. 날개 색깔이 아주 화려한데 밝은 빨간색도 있어. 검은 줄무늬가 있는 노란색도 있고.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 날개가 부서져서 아주 너절한 미끼가 돼. 반면 중간 갈색은 통통하고 단단하고 즙이 많은 메뚜기야. 제구는 아마 평생 보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보기 힘든 걸 추천해도 좋다면 바로 그걸 추천하겠어. 하지만 분명히 강조하는데 이 곤충을 손으로 잡으려고 쫓아다니거나 방망이로 휘둘러 맞히려고 하면 하루 낚시할 만한 양을 절대 모을 수가 없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야. 다시 말하는데 제군,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정확한 방법,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준다면 휴대 병기 강좌 시간마다 모든 젊은 장교에게 가르칠 방법은 누가 아나 내가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어쨌든 그 방법은 저 인망 아니면 일반 모기장으로 만든 그물을 사용하는 거다. 두 장교가 이 긴 그물의 양쪽을 잡는다. 그러니까 각각 한쪽 끝을 잡는 거다. 이제 둘은 허리를 굽히고 한 손으로 그물 아래쪽 끝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쪽 끝을 잡은 다음에 바람에 갖다 대는 거다. 그러면 바람을 타고 나는 메뚜기들이 날아가다 그물에 부딪혀 그 주름에 갇히게 된다. 그러면 아무런 재주가 없어도 정말 많은 양을 잡을 수가 있다. 내 견해로는 이런 메뚜기 그물을 만들 만한 모기장이 없는 장교는 없을 거다. 내 말이 분명히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제군, 질문 있나? 이 강좌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라. 말해봐 없나? 그럼 이 사항에 관해서는 이제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음은 저 위대한 군인이자 신사 헨리 윌슨 경의 말이다. 제군은 통치하거나 통치당할 수밖에 없다. 반복하겠다. 제군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한 가지다. 제군이 이 방을 나가면서 가지고 갔으면 하는 게 단 한 가지라는 거다. 제군은 통치하거나 아니면 통치당할 수밖에 없다. 이상이다. 제군, 해산. 그는 천이 덮인 철모를 벗었다가 다시 썼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참호의 낮은 입구를 빠져나갔다. 파라가 연락병 2병과 함께 푹 꺼진 도로를 따라 다가오고 있었다. 해가 있는 곳으로 나온이 무척 더웠다. 닉은 철모를 벗었다. 틀림없이 이런 것들을 적시는 방식이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이걸 강에서 적셔야겠어. 그는 강둑을 오르기 시작했다. 니콜로, 파라비치니가 불렀다. 니콜로 어디 가나? 사실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닉이 두 손에 철모를 들고 비탈을 내려왔다. 젖었든 말랐든 빌어먹을 귀찮네요. 이런 걸 늘 쓰고 다니십니까? 늘 쓰고 다니지. 파라가 말했다. 그래서 대머리가 되고 있다네. 안으로 가세. 안에서 파라는 그에게 앉으라고 말했다. 정말이지 이런 건 빌어먹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닉이 말했다. 처음 썼을 때는 편안했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뇌가 가득 찬 걸 너무 자주 봤어요. 니콜로, 파라가 말했다. 자네는 돌아가야 할 것 같네. 자네가 말한 보급품을 받기 전에는 전선에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자네가 할 일이 없어. 자네가 돌아다니면 게다가 좋은 걸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일 거고 그런 폭격을 부르는 꼴이 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네. 나도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압니다. 닉이 말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단이 여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위님이나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첸촌이나 산도나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산도나로 가서 다리를 다시 보고 싶어요. 자네가 별다른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겠네. 파라비치니 대위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닉이 말했다. 그는 다시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이해하겠나? 물론입니다. 닉이 말했다. 그는 그것을 가두어 두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런 일을 한다면 밤에 해야 하네. 당연하죠. 닉이 말했다. 이제 그는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보다시피 나는 지금 대대를 지휘하고 있네. 파라가 말했다. 대위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닉이 말했다. 이제 왔다. 읽고 쓸 수 있는데 안 그런가요? 그렇지. 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문제는 대위님이 빌어먹을 조그만 대대를 지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대에 다시 힘이 생기면 바로 대위님은 예전 중대를 돌려받게 될걸요? 그런데 왜 죽은 자들을 묻지 않는 겁니까? 지금까지 볼 만큼 봤습니다. 물론 다시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말하자면 언제 묻어도 좋습니다. 대인님한테도 훨씬 좋을 겁니다. 모두 연병화병에 걸릴 겁니다. 자전거는 어디에 두었나? 마지막 집 안에요. 괜찮을 것 같나? 걱정 마십시오. 닉이 말했다. 조금 있다 가볼 거니까요. 잠시 누워있게 니콜로. 알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소총의 가늠새 위로 그를 건너다 보는 턱수염이 난 남자를 보는 대신 그가 아주 차분한 모습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하얀 섬광과 함께 곤봉으로 두들기는 듯한 총격이 다가오고 무릎을 꿇고 뜨겁고 들쩍지근하게 숨이 막히고 돌격하는 병사들이 옆을 지나가는 동안 바위 위에 숨을 토해내는 대신 낮은 마구간이 딸린 길고 노란 집과 평소보다 훨씬 넓고 고요한 강을 보았다. 맙소사, 그가 말했다. 가는 게 좋겠네요. 그는 일어섰다. 가겠습니다, 파라. 그가 말했다. 지금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보급품이 도착하면 오늘 밤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일 오지 않으면 가지고 올 게 생겼을 때 밤에 오겠습니다. 자전거 타기에는 아직 더운데 파라비치니 대위가 말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닉이 말했다. 이제 한동안은 괜찮습니다. 아까는 한번 그랬지만 별것 아니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시작되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아주 많아지거든요. 연락병을 딸려 보내지. 안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길을 알아요. 곧 다시 올 거지? 그럼요. 연락병을 아니요. 닉이 말했다. 신뢰의 표시로. 그래 그럼 차오? 차오. 닉이 말했다. 그는 움푹 꺼진 길을 따라 자전거를 두고 온 곳으로 되짚어 가기 시작했다. 오후니까 운하만 지나면 길에 그늘이 질 터였다. 운하 너머에는 길 양편에 전혀 포탄을 맞지 않은 나무가 있었다. 바로 그 길에서 행군을 하다가 눈 속에서 창을 들고 말을 타고 가는 사보이아 제3기병연대를 지나친 적이 있었다. 차가운 공기 때문에 말의 숨이 깃털처럼 보였다. 아니, 그건 다른 곳이었어. 어디였더라? 그 빌어먹을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 닉이 혼잣말을 했다. 포르나치로 가는 길을 잃고 싶지 않아.